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계량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에세이는 계량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세이에서 중요한 거를 좀 몇 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완벽한 에세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에세이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합격생 에세이들 보면은 와우 이건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희랑 작업하는 애들이랑 되게 재밌는 실험을 저는 해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어디 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아이한테 그 에세이를 하나 보여줘요. 몇 개씩. 근데 아이들마다 거의 최악의 에세이라고 찝는 에세이가 하나 있어요. 그냥 너무나 소재 면에서도 단순해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뭐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버드 빼놓고 다 붙었거든요. 그 메인 에세이로. 근데 그 얘기해주면은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살짝 마음이 바뀌어요. 뭔가 달랐어요, 이거는. 또, 그때 가서 또 바꿔요, 말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에세이라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거는 하버드 붙은 에세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좋게 봐요. 와우,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면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에이, 이거는, 근데 항상 그 주관적인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 소재가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나는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완벽한 에세이는 없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 A라는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와 B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다 상반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좋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바꾸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시 쓰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 에세이 그냥 난 택할래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새로 쓸래.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또한 제 에세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제 에세이를 믿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에세이가 특히 많은 좋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 애들이 그 에세이의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마다 달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에세이 안에서 모든 걸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좋은 에세이라고 아니라고 판단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대요. 그런데 650단어 안에다가 어떻게 모든 얘기를 다 쓰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그 입학생들의 에세이를 보면요.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딱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적인 에세이라는 거는 모든 걸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메시지를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아이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못 잡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이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없든지 그냥 그 메시지를 못 고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메시지가. 자기는 A도 강조하고 싶고 B도 강조하고 싶고 C도 강조하고 싶고 그런 선택을 좀 해야 돼요. 하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완벽한 에세이를 쓰고 싶어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커멘트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서론에서는 이 부분을 딴 사람 의견을 넣고 중간에는 딴 사람 의견을 넣고 끝에는 또 딴 사람 의견을 넣고 그다음 마지막에 결론은 나의 의견을 넣고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에세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완벽한 에세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에세이라는 거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둘은 뭐냐면은 이 학교가 원하는 메시지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에세이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걱정하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세이를 쓸 때는 아이한테 성숙할 정도로 아니면 아이가 느꼈을 때 가장 나한테 유의미했던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튈 필요도 없고요. 그냥 깊이만 있으면 돼요. 이 아이가 이러한 성숙 과정을 거쳤구나.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거는 general rule하고 specific rule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도 어떤 학교는 뭐 리더십을 강조하고, 어떤 학교는 뭐 그 리서치를 강조하고, 어떤 학교는 홀리스틱 리뷰를 강조하고, 어떤 학교는 각 개인의 특이한 점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 학교가 있네요. 콜롬비아하고 코넬이 있어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콜롬비아는 에세이 두 개밖에 없고요. 코넬은 에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If you are applying to Columbia College, tell us what from your current and past experiences attracts you specifically to the field or fields of study that you have noted in the member question section. 보면은 Y major 에세이죠. 근데 빨간색 부분을 좀 잘 보고 가세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또 코넬이죠. Tell us about the areas of study you are excited to explore and specifically 아니면 specify why you wish to pursue them in our college. 차이가 뭐가 있나요? 크게는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단어들 봅시다. Current and past experiences. 여기는 그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경험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긴 있고요. 그러면 이 둘 다 Y major 에세이는 맞는데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는 나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general rule이에요. 근데 specific rule로 들어가면 콜롬비아는 과거나 현재 경험의 바탕에서 글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나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부분에는. 그 나열을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코넬은 그 experience라는 게 아니라 다 미래형이에요. Tell us about the areas of study you are excited to explore. 나중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 경험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미래에 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나가도 돼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안 나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경험 한두 개 언급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 아니면 나가겠다. 그런 얘기만 쓰면 되거든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학교는. 그게 아까 말했던 일반적 규칙과 스페시픽 규칙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Y major essay 아니면 그 스쿨 에세이에서 팩트 나열한 거는 안 좋다고 일반 전제 조건은 걸어놨어요. 하지만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문제를 보면은 여기는 경험을 쓰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질문 자체에서요. 콜롬비아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딱 여기 보면은 specifically why you wish to pursue them in our college. 코넬에서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얘기 단서가 있죠. 여기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콜롬비아 에세이에서는 콜롬비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해왔던 거를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나는 A, B, C, D 경험을 통해 가지고 X, Y, Z를 배웠고 그 다음에 MNO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뭘 하고 싶다. 끝. 반면에 코넬 같은 경우에는 나는 X 경험을 했는데 이 안에서 A, B, C, D에서 생각을 해봤고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MNO라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코넬에서 제공하는 A, B, C 과목이랑 E, F, G 연구 활동이랑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알파벳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거기서 주는 교육 기회를 누리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 주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거든요. 톤이 완전 다르잖아요. 같은 아이들이라도, 같은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라도 이 질문에 답하는 것과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학교를 알아내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 학교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재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세이별로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얘네 둘은 둘 다 Y major 에세이예요. 너가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니라는 에세이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거를 어필할 때, 그거를 묘사할 때 두 학교가 보는 게 달라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의 경험을 일단 보고 싶대요. 즉, 너가 말하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코넬 같은 경우에는 살짝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너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너는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니? 미래형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공 변수가 바뀌겠죠. 그게 첫 번째 룰이고요.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메인 에세이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와 관계죠. 아까 이 상위에서는 메인 에세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메인 에세이는 완벽한 에세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인 에세이는 특이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학생이 전달하고자 하는 one message. 딱 그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메인 에세이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또 한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면에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이 두 에세이를 무조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에세이랑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생겼죠.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적어도 한 개, 이제 상위 학교들이 한 개의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관계가 하나는 지극히 가치 중심적이어야 되고 하나는 지극히 뭐라고 해야 되죠? 경험 중심적. 다시 얘기하자면은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관점, 성장, 존중하는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노력했던 경험의 결과물이에요. 또 이걸 또 보다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은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는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톤 자체도 아이가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 소설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에세이가 나와야 돼요.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왜 액티비티가 중요한지가 나와요. 액티비티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주관적인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또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플리멘터리의 이 객관적인 요소를 또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서플리멘터리가 메인 에세이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주관성과 객관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메인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전공,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미래 전문가가 필요한 특징들, 아니면 자질들을 보여주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스템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당연히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경시대회 나갔던 얘기, 본인이 대회 나갔던 얘기, 본인이 시험 봤던 얘기, 본인이 프로젝트 했던 얘기, 이런 결과 중심적, 경험 중심적 얘기를 쓰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게요. 과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과학자가 되기 위한. 항상 여기 설명해 왔을 때 아이가 있으면 제가 항상 질문을 하는데 아이가 한 명도 없고 어머님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기 위한 자질은 뭐냐면은 먼저 아이가 관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관찰을 해야 되니까요. 또 두 번째로 또 좋은 요소는 분석력도 되게 중요해요. 과학자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과학자라는 거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든 분석을 통해서든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네 번째는 뭐냐면은 과학자는 창의적인 면모도 좀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뭐냐면은 그 과학자는 도덕적인 면도 좀 필요해요. 우리도 예전에 모 박사님이 모 클로징을 하다가 지금 아예 이름은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도덕적 딜레마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에세이 주제는 소재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언급했던 그 5가지 중에 하나면은 좋은 에세이가 나오겠죠. 직접적으로 과학 얘기는 안 나와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메인 에세이를 읽은 다음에는 얘는 참 의미를 창출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구나. 얘는 이러한
실질적 결과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지킬 수 있는 아이구나. 그게 아이의 성격도 되지만 본인의 전공에도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코릴레이션은 아까 첫 번째는 메인 에세이가 주관적인 내용이고 서플리멘터리는 객관적인 내용이라면은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가 간접적으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서 나오는 본인의 미래의 인재상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표명할 수 있는 소재, 결론, 내용으로 전개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에세이를 쓸 때요. 이 마지막은 다시 이 첫 번째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완벽한 에세이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믿고,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는 외부 사람한테 확인을 꼭 이렇게 받아도 무관하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에세이를 쓸 때 본인이 믿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요. 그걸 밀고 가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이게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그걸 밀고 가라는 건 되게 좀 위험하다고 봐요. 학교들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보이스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지와 이 메시지가 과연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에세이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변수고요. 메인 에세이하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하루 이상 걸릴 것 같고, 근데 단순히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했죠. 첫 번째는 메인 에세이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완벽한 에세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썼을 때는 일반적인 룰과 학교별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그 차이점을 잘 발견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는 메인 에세이는 주관적인 글로 쓰면 되고 서플은 이제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해서 쓰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들과의 상호 관계에서 메인 에세이에서 나오는 그 자아상, 메인 에세이에서 나오는 그 가치, 메인 에세이에서 말하고 하자는 그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내가 이 분야, 이 학교에서 뭐 요구하는 인재상의 특징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글의 조합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3번의 결론은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특별한 에세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특이함을 강조하지 마세요. 난 남들과 달라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나의 이야기를 쓰면 돼요. 그게 남들과 다른 거고, 이 둘 간의 관계, 어떻게 보면은 메인과 서플 관계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에세이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봅시다.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좀 실질적인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질적인 걸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과 좀 다른, 이건 통계적 넘버가 아니고요. 이제 원서를 쓸 때 좀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리스트업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우리가 수상 경력을 쓸 때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고, 액티비티를 쓸 때도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고, 점수 쓸 때도 우선순위를 매겨야 돼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기는 근거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좀 문제되는 것들. 첫 번째, 일단 또 여기서도 제가 좀 강한 말 했죠. You are not that great. 너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GPA 한번 봅시다. 이 상위 학교들 보세요. 어차피 다 4.0에서 4.0 넘어요. 평균이. 평균이 4.0 만점에서 4.0이 넘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국제학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평균이란 거는 저희가 항상 모든 걸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위 15%, 하위 15% 빼고 중간을 보는 게 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발표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미국 원서 풀에서는 국제학생이 어디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국제학생은 하버드도 이거 되게 재밌게 표현해 놨었어요. 국제학생은 less privileged group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불쌍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국제학생이니까 뭐 기회가 없었다. 다들 그냥 안 들어요. 그냥 그 컴플레인 하는 애들밖에 안 돼요.
내가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집단, 아니면 내가 교육 환경에서 조금 선의를 받아야 될 집단은요, 그 affirmative action을 받았던 흑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히스패닉이 되거나, 그 정도? 네. 에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차별받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그냥, 어차피 다 소송 걸어도 지고 있잖아요, 지금. 에이전 아메리칸들이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적다 하는데 대학교들 측에서 맨날 공지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학교에 30% 이상이 인터내셔널이고 그 안에서 반 이상이 에이션인데 뭘 더 바라냐예요. 그래서 첫 번째 GPA 면에서 이거 했던 거 뭐냐면, 내가 어느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내가 미국이 아닌 어느 학교를 다니는데 학점이 조금 받기 힘들다? 죄송합니다. 이유가 안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다들 4점이 넘는다는 거는 그냥 다 올 A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A고 4점이 넘는다는 거는 다 그 어너스 반이나 AP 반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치를 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점수에 자랑 있는 애들은 제일 먼저 구분져요. 나는 뭐 97%, 나는 99점, 나는 뭐 4.1점. 근데 그리고 거기서 되게 거만해져요. 그런데 어차피 다 똑같은 군에 있어요. 어차피 다 이래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어디서 가져왔는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점수 때문에 붙지 않아요. 그런데 점수가 다 상위 몇 프로 하는 상위 이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치적인 면에서는 GPA, 본인의 GPA를 보고요. 내가 뭐 4.0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4.0, 뭐 4.05, 4.13, 4.01, 4.10 이게 나오려면은 뭐 100분율로 하면 100점이 나와야 되는 점수예요, 결국은. 네. 근데 솔직히 99나 100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점수 잘 보시고요. 근데 이 점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AP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B 하나 있다고 못 가는 건 아니에요. B 2개 있다고 이런 학교를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나머지 모든 과목을 AP로 들었는데 애가 B 한 2개 있고 나머지를 AP에서 다 A를 받았다면 걔는 평점이 한 4.3은 나올 거예요. 어차피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P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는, 대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학교에 A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P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AP가 없다 그러면 안 중요해요. 굳이 나가서 더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학교에 A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AP가 20개 있어요. 근데 자기는 4개 들었어요. 얘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죠. 학교에서 20개나 제공하는데 20개 제공하면 15개는 들어줘야죠. 근데 반면에 우리 학교에서는 4개밖에 제공 안 해요. 근데 얘가 3개 들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사례를 봅시다. 15개에서 4개 들은 아이와 4개에서 3개 들은 아이. 우리가 그 수치만 본다면 15개에서 5개 들은 아이가 좀 더 많아요. 4개에서 3개 들은 아이보다. 그런데 이 학교 커리큘럼 난이도상 보면은 누가 더 높은 거죠? 후자잖아요. 얘는 4개 중에서 75% 정도를 난이도 있는 거 들었고, 전자 같은 경우는 15개에서 5개면 몇 프로인가요? 33%인가요? 75대 33이면은 전자가 훨씬 더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따라가지고 이 AP 숫자는 거기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설명회 때 AP는 한 6개 정도면 괜찮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들이 솔직히 그렇게 AP를 많이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많이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판단해야죠. 나 학교 잘못 온 건가? 뭐 잘못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내가 다니던 재학 기간 동안 제공했던 과목들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들었냐. 왜냐면 그 나중에 카운슬러 리포트 선생님이 쓰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다녔을 때, 아니면 이 학생 시기 때는 총 몇 개 AP 과목이 있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요. 그리고 원서에서는 내가 AP 과목을 몇 개 들었냐는 거 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카운슬러는 20개 적어놓고 얘는 4.0인데 AP는 4개 들었다면은 이 점수는 높은 점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우리 GPA는 네네. 그거 좋습니다. 그게 이제 예외적인 건데, 뭐냐면은 이제 정상적인 학교라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총 offering 돼 있는 학교 그 AP는 20개. 하지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6개. 단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보였을 때는 하나 더.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다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카운슬러가 뭐 전날 아니에요. 그건 다 쓸 거예요. 네. 그거는 문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다 들었는지. 근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필수 과목들 있잖아요. 필수 과목들.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 이거를 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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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3년 듣길 바라는데, 그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도 있어요. 이제 사회과학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내가 US history를 들으면은, World history를 듣길 바라요. US government를 들으면은 이제 World governance를 듣든지 World civilization을 듣든지 이러한 또 세부 조항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들마다 다른데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광범위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지 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넘버스는 이 학점적인 측면에서, 만약 내가 4.0이고 지금 나는 이 점수면은 충분히 뭐 예를 봅시다. 내가 4.0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다 집어넣어 볼까? 얘는 하버드에 충분히 갈 수 있겠지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못 갈걸요. 어차피 평균이 4.1인데. 그리고 내가 국제학생이라면은 한 4.4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이제 원서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솔직히 11학년 아이들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12학년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어보자가 언어서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수상 경력이요. 그리고 수상 경력은 커먼 앱상에서는 애캐데믹한 것만 쓰게 돼 있는데, 한번 기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걔네들이 주어지는 항목은 이게 국제상이냐, 국내상이냐, 주상이냐, 지역상이냐, 교내상이냐. 근데 이게 그러면 아이들은 무조건 이름 있는 걸 먼저 올려놔요. 근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팩터. 솔직히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갖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인터내셔널 상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가 컴피티션 상에서 원칙적으로라면은, 그러진 모든 건 아니지만 서류상 내가 인터내셔널까지 갔다는 거는 학교에서 잘했고요, 지역에서 잘했고, 우리 주에서 잘했고, 우리나라에서 잘했고,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간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교내에서 뭐 AMC 먼저 한번 보고, 지역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로 가가지고 나가는데, 솔직히 이러한 중요도는 아니든 중요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더 고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continuity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one-off recognition. 즉, 지속적으로 받은 것과 아니면 딱 한 번 받은 거. 이거 했을 때 우리가 어느 게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되냐.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건 이제 11학년 때 얘가 어떤 걸 해가지고 그냥 국제상 하나 받았어요. 여기도 하나 나왔겠죠. 근데 요 예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Academic Honors라는 걸 받았어요, 얘는요. 9, 10, 11, 12학년 때. 그냥 뭐 성적 우수자, 그를 4년 내내 받았어요. 근데 이 먹이사슬에서 보면은 스쿨은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Regional Championship에서 2등을 한번 했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얘를 먼저 쓰거든요. 근데 얘가 뭐가 중요해요? 한 번 이긴 건데.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했던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넘버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awards하고 recognition하고 honors를 적을 때는 이 continuity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서상도 보면요, 제가 여기는 표기 안 했지만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항목이 왜 들어가 있는지도 우리도 봐야 되거든요. 이 상을 몇 학년 때 수상했는지 돼 있고, 중복 수상했을 경우에는 그 연도를 다 표기하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옆에는 9, 10, 11, 12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상이라는 거는 9, 10, 11, 12 이 연속성이 제일 많이 차여 있는 거, 즉 9, 10, 11, 12가 제일 중요한 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상이에요. 그래서 11, 12학년 때 받은 거. 근데 내가 국제대회를 9학년 때 받았다. 그럼 국제대회 때 그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뭐 과학고나 외고 준비에다가 떨어져가지고 미국 간 애들. 아니면 어렸을 때는 잘했는데 애가 사춘기, 뭐 마른 사춘기가 와가지고 나중에 못하는 애들. 그래서 항상 이런 노스탈지아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애 과거에 공부 잘했는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계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나 초등학교 때 반장 안 했다고 얘기한 분들 계세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다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동문회 가서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9학년 걸 어떻게든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9학년 때 받았던 상이 제일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서를 쓸 때 9학년 때 받았던 국제상을 그냥 1위로 쓰지 마세요. 그런 유혹은 있는 거 알아요. 국제상이니까. 근데 잘 봅시다. 그런 하나 쓰면요. 보는 사람들은 와, 얘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요. 얘는 뭐지?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뭐 한 거야?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얘는 나름대로 아카데믹 전성기는 9학년 때 끝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지구 있는 아이예요. 그런 데도 필요 없거든요. 대학교 가가지고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상승 곡선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어보즈하고 그 어너스도 이러한 기준 위에서 작성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액티비티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커먼앱과 코올리션 두 가지 면을 한번 봅시다. 커먼앱에서는 10개 쓰게 돼 있고요. 코올리션에서는 8개 쓰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구분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학교들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근데 몇몇 학교들은 행정적 편의상 커먼앱을 아직도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커먼앱은 모든 거를 다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나비앙스를 연동시켜서 제출하면 되고요. 코올리션은 아직도 이게 신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연동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추천서랑 카운슬러 리포트는 다 학교에서 직접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야, 그냥 코올리션 써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학교가 아니라면은 이 두 학교를 조금 이 두 원서를 좀 구분해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수치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커먼앱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10개를 쓰게 돼 있고요. 코올리션 같은 건 8개를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먼앱 같은 경우 10개 활동들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한 15단어를 주고요.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한 35개의 단어를 줘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단발적인 액티비티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커먼앱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디스크립션도 많이 못하고 일단 다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을요. 빈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특정 활동들에 좀 집중한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4, 5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내가 시간 많이 안 하는 애들은 이쪽으로 했을 때는 빈칸이 한 4개, 3개 발생해요. 이쪽에서는 빈칸이 1개 정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원서에서는 빈칸이 있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MIT나 또 싱가포르 대학교 원서를 쓰면서 중도 하차하는 이유도 빈칸 때문이거든요. 걔네들은 국제상만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예요. 커먼앱은 10개 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코올리션 8개 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UC는 20개 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올해 바뀌어가지고. 거긴 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파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둘의 차이점은 좀 알고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건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한 4가지 요건을 한번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변수가 4개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리스트를 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은 또 지속성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9, 10, 11, 12학년 때 계속한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순이에요. 12학년이 포함되어 있는 활동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9, 10, 11에 했던 것과 11, 12에 했던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12에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또 사례. 9, 10, 11까지 하다가 12학년 때 안 해요. 그런데 12학년 때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그래도 12학년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9, 10, 11, 12.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은 아이들이 성공적인 아이들의 원서를 보면은 이제 커먼앱 기준으로 할게요. 1부터 한 4까지는 9, 10, 11, 12가 있어요. 다. 그 다음에 5번째 활동 같은 경우에는 11, 12 정도 했던 활동. 그 다음에 6, 7, 5, 6, 7은 11, 12 아니면 10, 11, 12 이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7, 8에 가서는 그냥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9, 10에서는 12가 포함되지 않는 기타 활동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활동 나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봅시다. 이제 시간을 이제 배분하는 거. 주당 시간이죠. 우리가 몇 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시니어보다는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활동이 유의미한 활동인지. 그래서 주당 10시간 이상 하면은 이거는 엑셀런트한 활동이에요. 주당 10시간 이상 하면요. 내가 주당 한 5시간에서 8시간 한다. 이건 오케이 활동. 오케이.
오케이보다는 이건 그래 괜찮다 정도? 주당 내가 5시간 미만으로 한다? 그렇게 좋은 활동은 아니에요. 주당 1시간, 한두 시간 아예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경쟁을 했을 때 여러분 많이 놀라시겠죠? 어떻게 얘는 10시간 하지? 근데 아까 말했던 9, 10, 11, 12 4개 있는 거는 다 10시간 넘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했을 때는 그 엑셀런트 한다는 건 주당 10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나중에 저희가 미국 입시를 알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수치적인 면을 말했잖아요. 공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공부 외적인 시간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냐가 미국 원서의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게 나왔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부모님 반응 똑같아요. 우리의 숙제하느라고 시간 없다. 우리의 시험 공부하느라고 시간 없다. 그러면은, 그럼 걔네는 좋은 학교 못 가네요, 그냥. 그런 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점수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나온다면은, 이제 1년에 몇 주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진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건 한 30주 이상을 해야 돼요, 1년에. 그래서 일주일에 10시간씩 30주 이상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는 한 20주? 요 차이는 뭐냐면요. 엑셀런트 하는 거는 얘가 1년 내내 하는 활동이에요. 그것이란 건 뭐냐면 얘가 한 학기 정도 하고 방학 껴가지고 한 학기 정도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에버리지는 뭐냐면 한 학기 전체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거는 주로 이런 식으로는 이제 하다가만 활동들 아니면은 그냥 방학 때만 하는 활동들. 포는 뭐냐면은 급하게 날조한 활동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걔네들이 표시하는 항목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왔죠. 엑셀런트는 30주다 보니까 이거는 학기가 30주가 안 되거든요. 그 의미는 학교 때도 하고 방학 때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교 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베이케이션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주가 그대로 설명되겠죠. 엑셀런트는 학기만 해서는 30주가 안 나와요, 절대요. 방학 때까지 하라는 거죠. 굿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학기 플러스 방학이에요. 이 정도가 나오려면은.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학 때 정도 하는 거. 그래서 이 요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니어 끝난 다음엔 여름 그 12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여름방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학년들 중에서 이 12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별로 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얼리 때 내가 과연 강한 애플리컨트가 될까? No. 안 되겠죠. 뭐냐면은 성적은 다 똑같죠. 활동도 다 비슷하죠. 근데 학교에서 궁금해 하는 건 뭐냐면은 너가 이 활동을 아니면 이 전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했는데 가장 최근 노력은 12학년 빼면은 11학년 끝난 그 방학 13주잖아요. 그래서 그 13주 동안 뭐가 없다면은 얼리도 힘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치적인 걸 보면은 진짜 놀랄 수도 있어요. 와, 저만큼 해야 되나? 그런데 저만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애들이 있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텁텁 학교를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수치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첫 슬라이드 말했던 그 1%의 희망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이걸 다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얼리 갈 때는 이건 다 충족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학점적인 수치적인 면은 충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활동들, 어워즈도 5개 채워야 되지만 9, 10, 11 아니면은 12가 들어가 있는 활동들이 12는 별로 없겠죠. 11이 들어가는, 이거는 어워즈는 12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2보다는 11학년도에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요. 액티비티도 보면은 9, 10, 11, 12 꾸준히 했던 거. 그 다음에 12학년이 포함되어 있는 10, 11, 12, 11, 12 이런 활동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점수만 높다고 해가지고 얼리 지원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no.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말했던 그 통계적 얘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